자, 34번에 보기부터 갑시다. 보기부터. 항상 현대시 뭐 시가 작품 있으면 보기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알겠지? 이 보기를 보면 도움이 되는 보기인지 아니면은 읽고 와서 적용해 줘야 되는 보기인지를 판별해 줘야 되는데, 이거 작가 경험이고요. 가는 병마로 인한 병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됐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생명력을 발산하는 꽃들을 마주한 뒤 뭐가 생겼대? 절망 속에서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대요. 여기까지 읽어요. 그럼 가에서 우리가 주제적인 측면 다 찾았네. 뭐를 보고 어떤 꽃들을 보고 의지가 생겼다. 이게 주제잖아. 근데 상황은 어때? 너무 힘든 상황. 거의 죽음에 다다랐던 상황이에요. 보고 바로 가서 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줘야 돼. 모의고사에서는 이거 언제 가나 다 읽고 내용을 기억한 다음에 다시 또 가나 다 읽어. 가부터 빨리 처리하는 거야. 자, 여명의 종이 울린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울고요. 개가 짖고요.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여기 분위기가 나오네. 어떤 정서 표현은 안 나왔죠. 근데 여명의 종 할 때 이 여명의 종, 여명은 무슨 말일까? 여명. 처리 안 되니? 여명이 밝아온다. 여명. 우리 아침에 그 갑자기 확 밝아지는 거 있지. 그때를 얘기해요. 그때. 근데 종이 울리면서 여기서 느껴지는 그럼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1년에서. 정서 표현은 아니야. 어떤 상황을 주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 딱 요약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아침이 되는 상황. 아침이 돼서 어때?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막 개도 짖고 꽃게요 닭도 웃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느낌이야? 어떤 분위기를 주는 거야? 활기차. 그래. 활기라고 생각해도 되고. 혹은 뭐 앞에서는 분주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느낌은 있지?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연에선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가? 아닐 거야. 아까 이 사람 어떤 상황이었다고? 병마로 죽을 위기에서 생각을 했던 거고. 자, 여기서 하나만 힌트를 봅시다. 자, 울린다, 산다, 있다, 온다, 간다. 시제로 보면 어떤 시제니? 현재 시제죠. 그럼 밑에 3, 4년부터 시제를 한번 볼까? 졌다, 갔다, 섰다, 주었다. 과거 시제죠. 그럼 사실 이 시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년부터 시작될 거예요. 3년부터. 그리고 현재에서 과거로 왔으니까 역수능적 구성이기도 하겠네요. 자, 한번 3년부터 해볼까?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읽혀?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에 병 때문에 죽을 뻔했어. 하늘이 무너졌다는 거는 아주 그 위중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얘기겠죠. 깨진 하늘이 어떻게 됐니? 아물 때에도 뭐라고 읽히니? 깨진 하늘이 아물다. 병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때도, 그치? 회복하는 상황에서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한대요. 가슴의 뼈는 또 뭘까? 얘들아, 가슴의 뼈, 가슴은 다 근육인데 뼈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 해부학적으로 보면. 근데 가슴에 뼈가 왜 있어야 될까? 왜 서야 된다고 했을까? 앞에서 보기에서 뭐를 읽으면 되니? 가슴의 뼈는 마지막에 절망 속에서 의지를 찾는다. 그럼 가슴의 뼈 단단한 거잖아. 뼈라는 속성은 되게 단단한 속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속성을 가지고 가슴의 뼈는 이 사람의 가슴에 뭐가 없는 거예요. 못해서랐으니까 의지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병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의지가 아직 없어. 그래서 푸른빛은 나의 푸른빛이라는 거는 뭐 어떤 뭐 의지, 희망 이런 것들이겠지. 근데 그 푸른빛은 장마에 넘쳐 흐린 강물에서 떠서 황야라는 건 아주 척박한 그런 곳이죠. 그런 곳까지 갔습니다. 아직 의지가 없어요, 이 사람은. 푸른빛도 그냥 자신이 막 헤엄쳐서 간 거 아니지. 그냥 떠다닌 채로 그냥 흘러 간 거지. 나는 무너지는 독에 혼자 섰습니다. 무너지는 독에 혼자 섰고요. 근데 거기에 뭘 봤어? 채송화, 꽃을 봤네요. 자, 이런 꽃을 보니까 뭘 흔들어준대요? 생의 감각을 흔들어줍니다.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흔들어줬네. 그러고 나서 다시 1, 2년 가볼까? 이제 여명의 종이 울리니까 내가 이때 뭐 어떤 느낌이 들어? 활기가 느껴. 나 살아있구나. 나 살았구나.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나 중심으로 이제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기운을 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의지로 볼 수 있겠지? 그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내용 파악을 막 정확하게 하겠어. 주제를 이미 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죠. 모의고사 연습은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자, 요 가를 읽고 나서 풀 수 있는 거 33번에 기억과 니은이겠네. 가를 읽고 바로 판별을 해봅시다. 어차피 두 시는 전혀 상관없는 시잖아. 그럼 문제 풀 때도 전혀 상관없이 나눠서 풀어도 괜찮아. 이해됐지? 그러면 자, 기억. 사람이 내게서 오고 내게서 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의지가 생겼습니다. 라고 읽어도 무방하죠. 이렇게 읽히면 이거는 개연성 있게 읽히는 거네. 그럼 일단 적절한 것 같고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2번. 깨진 하늘로 인해서 뼈가 서지 못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은 의욕 상실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병마 때문에 그렇죠. 병 때문에 그렇죠. 근데 깨진 하늘로 인해서 뼈가 서지 못했다? 이 표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볼까?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회복되는데도 의지가 생기지 못했다는 거지. 얘들아, 깨진 하늘 때문에 의지가 생기지 못한 게 아니라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비록 모모일지라도 양보구문이야 이거. 미안해, 양보절이야.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도 아직은 내 가슴에 의지가 서지 못했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이니까 여기서는 둘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병에서 회복됐는데도 나 아직 의지가 안 생겼어 라는 표현인 거잖아. 나중에 엄매하시는 분들은 양보절 내가 꼭 정리해 줄게요. 그럼 답은 2번이에요. 틀린 거는. 이러면 너무 땡큐 아니니? 가시 읽고 요 기억 니은에서 딱 답이 골라지면은. 그러고 나서 밑에도 한번 해봅시다. 자, 가 1번 2번 선택지. 가에서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는 것은 병마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다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이거 너무 적절하네. 자, 채송화가 생의 감각을 흔들었다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 작가가 지녔던 삶의 의지가 위협당한 친구였어. 이 채송화를 보면서 반대 아니니? 삶의 의지가 생겼던 거 아니야? 위협당했다. 여기가 X네. 답은 2번이네요. 너무 쉽지.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풀려야 돼. 근데 답이 이렇게 하나의 시만 읽고 이렇게 두 문제가 풀려버리면 너무 고맙지. 그치?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 관계상 얘네들을 못 봤다고 한다면 이 정도 읽고 이거 정확하게 푼 느낌이 들면은 넘어가도 괜찮아. 여기를 세모를 치시고 못 읽었어 라는 표현이에요. 못 읽었어. 왜냐면은 시간과의 싸움이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었다라는 느낌이 오면 더 이상 안 봐도 되잖아. 그 정도 문학은 연습해놔야 돼요. 알겠죠? 선택 과목이랑 문학은 이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찾아줬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시간을 세이브 시켜갖고 독서에다 때려붙지. 근데 아직은 애매하다? 그러면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판별하는 연습. 그걸 이제 계속 우리가 하는 하프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5개 다 읽고 푸는 그런 느낌보다 빨리 풀 수 있는 거, 빨리 찾을 수 있는 그 최적화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체화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나를 읽어봅시다. 나는 어머니가 죽음을 겪고 그리고 화자가 고단했던 삶을 잊고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 같네요.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슬픔을 달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좀 엄숙한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볼까? 그녀의 집에 가서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어떤 그냥 배경이네요. 공간적 느낌이고요. 방골에 불 들어가듯 눈보라가 며칠째 몰아치는 오후의 시간적 배경에 내가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었습니다. 왜 갔을까? 이유는 이미 나왔죠? 정리하려고.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은 얼어 끊어지고 수검댕이 아구리는 괭하게 뭔가 사람의 손길을 못한 이런 느낌. 저 먼 나라는 춥지 않은 그녀의 방이 있을지 모른다. 추측하고 있지. 저 먼 나라는 어디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하늘나라겠지. 그 나라에는 어머니 방이 춥지 않은 그녀의 방이 있을진 몰라. 근데 그녀를 위해 나는 이 집에 아궁이제를 끌어내고 있고요. 이 세상 저물 때 그녀는 어떻게 살았대요? 이 한 줄로 어머니의 인생이 다 표현됐네.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대. 그러면 삶을 그렇게 편하게 사시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제를 끌어내서 이거 어머니의 좀 평안을 달래는 행동이죠.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거. 이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거는
그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 일이, 그치? 아궁이에서 뭐 집안일을 하는, 부엌에서 집안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빨리 있게끔 자신만의 어떤 행동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죠. 저 먼 나라에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내용이네. 지금 앞에서 그 표현이 요 행과 요 행이 일치하진 않죠? 조금 바뀌어서 지금 진술이 되고 있네요. 저 먼 나라에서 그녀는 오늘처럼 밖이 추운 날 방으로 들어서며 손바닥을 쓸어볼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젤을 모두 끌어낸다. 요것도 비슷한 느낌이네.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에 아궁이 젤을 끌어낸다.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 젤을 모두 끌어낸다. 자, 그녀도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어떤 죽음을 애도하면서 달래려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보셔야 되고요. 혹시 33번, 34번에서 질문 있니? 여기는? 딱히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쵸? 한번 읽어보시고. 자, 32번 갑시다. 자, 소재의 의미인데, 이 여명의 종은 어떤 종이에요? 그녀의 방은 어떤 방이에요? 여명의 종부터. 이거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여명의 종은 뭐 했던 종이야? 종이 울렸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뭐가, 활기차졌어. 응? 활기차졌어. 활기차졌지. 뭔가 이렇게 활기도 생기고 분주함이 이제 막 보이고 내가 어떤 의지가 생기는 그 계기죠. 자, 그녀의 방은 어떤 방이에요? 이거 맥락을 맞춰서 봐야 돼요. 그녀의 방 여기 있는 방이에요. 여기 있는 방. 그녀의 방은? 아, 그녀는 지금 춥지 않은 그 방이 있을지 몰라. 어머니가 아직은 걱정되는 느낌이지. 어머니가 지금은 따뜻하게 계실까? 어머니 걱정되네. 약간의 이런 느낌. 자, 1번. 여명의 종은 화자가 과오를 뉘우치는 계획입니다. 전혀 아니지. 과오라는 거 자신을 성찰하는 느낌도 아닌 것 같고. 자, 여명의 종은 타인과의 공존을 상징한다. 타인과 공존합니다. 타인을 보면서 내가 어떤 기준점을 갖는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게 비슷한 느낌이지만, 아니, 종의 느낌은 뭐라고요? 종은 확실하게 자신이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울려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가 생기는 그런 계기잖아요. 그렇죠? 3번 선택지 보세요. 자, 여명의 종은 현실에 대한 인식 변화가 환기하는 대상입니다. 자, 현실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환기한대. 인식 변화 환기한다. 인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죠. 인식 변화 됐죠. 처음엔 어땠는데? 절망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맞는 선택지네. 뒤에 그녀의 방은 그녀의 대상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적절하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고요. 위로 가셔서 자, 여기서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죠. 조금만 빨리 해보자. 반어적 표현, 동일한 시액 반복, 현재형 진술, 공감형 표현, 계절감을 주는 시어. 빨리 찾아야 되는 것부터 체크해 주시고. 자, 가는 반어법이 나왔을까? 반어법은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치? 반대로 표현하는 거. 반어적 표현이 답이 되면은 그건 되게 인상적일 거야, 그치? 일단 이건 지워주시고. 자, 나는 동일한 시행이니 비슷한 시행이니? 완전히 동일해야 돼. 동일하다라는 건 완전히 똑같아야 돼. 아니야, 동일하지 않아요. 비슷한 시행이지. 또는 변주된 시행이지. 자, 요런 선택지들, 3번 같은 선택지들은 나와 달리를 먼저 가로 쳐주세요. 뭐부터 판단하는 거야? 가. 가는 현재형 진술 나와 안 나와? 아까 나왔지? 아까 현재형 진술 나왔어요. 그리고 현장감 드러내는 것 같아. 근데 나에서는 현재형 진술이 안 나오나? 아니야, 나오잖아. 뭐뭐 한다, 끌어낸다, 이런 표현들. 그럼 여기서 달리가 틀렸네요. 그쵸? 현재형 진술을 2번 선택 한번 다시 해주세요. 2번 선택지? 2번 선택지 동일한 시행이잖아. 근데 나에서는 동일한 시행이 아니라 얘와 얘는 서로 좀 다르지. 어디가 달라? 여기 시행이 아예 전까지 그거죠. 문장이 시행 하나의 시행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달라요. 그쵸? 시행 그 하나의 행 하나의 줄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 동일하다는 표현은 비슷하다고 했으면 이거는 맞죠. 비슷하다라고 했으면 맞아요. 자, 4번에서 가는 나는 가와 달리 나중에 판단하는 거야. 자, 나는 공간과적 표현이다. 나에서 공간과적 표현 찾아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들 하나 헷갈리는 게
요 리을 부분에 자 리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서럽도록 추웠다. 생각해볼까? 서럽도록 추웠다. 서럽도록 추웠다. 자 추웠다는 감각 맞네. 서럽다라는 거는 감각인가? 감정이지. 그치 나의 정서지. 어떻게 어떤 감각으로 시각이야? 서러운 시각이야? 아니지. 서러운 건 촉각이니? 청각이니? 아니잖아. 요 부분은 그래서 긍정적 아니에요. 자 계절 가면 주시어 나에서는 아까 눈보라 나왔었고 가에서는요 여름에 오는 거 장마. 이해될 뻔했다. 근데 채송화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채송화 피는 계절이 있으니까. 그치? 자,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답은 5번이네요. 자, 이 정도 찾아주시고요. 앞에 가셔서 현대소설 빨리 한번 봅시다. 현대소설도 이 비 오는 날 부분에서 문학 들어갈 때는 항상 보기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22번부터 23, 24, 25, 26을 봤는데 보기가 없는데 얘가 보기 역할을 하죠. 가가. 이게 보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기를 읽을 때는 캐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메인 주제 핵심 단어들을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자세하게 볼 요 한 편 뒤에 비 오는 날. 자, 비 오는 날은 어떤 남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물의 갈등은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 가치가 상실하는 이런 모습이고 한국 사회에 경험한 이런 우울, 무력감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문제 풀면서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26번 선택지. 요 서술상의 특징도 나중에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수능 특강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데 시에서 보면 표현상의 특징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얘가 훨씬 더 다양해요. 개념도 다양해요. 왜냐면은 우린 소설의 구도가 어떤 서술자의 입장에서의 서술상의 특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인물들을 설명할 때의 그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 이외에 주제 구성 문체에 다양한 소설의 개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잖아.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그런 것들이 다 서술상의 특징에 걸리면서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도 계속 쌓아주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장면 전환 체크하시고 새로운 인물 등장 그리고 인물의 요약 묘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그리고 특정 인물의 시간을 통해 라고 하는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1번의 빠른 장면 그리고 시간의 순서 이런 것들은요 구성과 관련이 있어요. 소설의 구성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느냐 우리 순행적 구성이잖아. 그럼 시간이 아까 생애 감각에서는 시에서는 반대로 구성됐지. 그때는 역순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설에서는 역순행을 뭐라고 하냐면은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개념 알고 있어야 돼.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면 아 이거 시간 순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구나. 갑자기 과거 해석하면 입체적 구성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구성 부분에서 뭐 액자식 구성 이런 식으로도 가지. 그치? 그래서 그런 구성 부분이고 이 구성은요 장면 전환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잘 잘라주시면 돼요. 장면 전환할 때마다 소설을 읽을 때 장면이 끊기는 부분을 이렇게 좀 끊어주시면 좋아. 근데 모의고사에서 장면이 끊기는 부분은 나오기란 그렇게 쉽지 않아. 고전에서는 좀 나오지. 고전에서는 막 서해 번쩍, 동해 번쩍 하면서 어떤 영웅소설 볼 때는 장면이 휙휙휙 바뀌기도 하는데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면이 빠른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는 조금 드물지만 그래도 장면 전환은 구성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빠른 장면 전환이 일어날 때는 배경이라던가 혹은 시간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면의 기본적인 요소가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인물 사건 배경. 그러니까 인물의 등장 혹은 인물의 퇴장 이런 것들도 장면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인물이 없었는데 나타났어요. 그럼 장면을 끊어주시고 인물이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럼 장면을 끊어주시고 시간이 변했어요. 장면을 끊어주시고 배경 공간이 달라졌어요. 장면을 끊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읽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자, 인물의 외양 묘사라는 것도 우리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기억나나? 서술자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제시할 때, 얘는 착해. 직접 제시하는 거. 근데 얘는, 뭐 행동도 되게, 뭐 행동도 바른다? 그것도 직접 제시네. 뭔가 착한 행동 있지. 가다가 쓰레기를 주웠어. 그 행동을 보여주면, 이 사람 되게 착하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간접 제시, 그리고 대비되는 거는 직접 제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사람의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이런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부분들로 꼭 평가를 해야 되고, 외양 묘사니까 간접 제시는 묘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혹은 인물의 대화를 보여주는 거.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개념이고요. 수능 특강 하면서 소설하면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거예요. 근데 자, 요 5번 같은 선택지가 상당히 중요해서 오늘 요 5번 설명 때문에 제가 요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라고 하는 이 말은 일단 시점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몇 인칭 시점이라는 얘기일까? 특정 인물이야. 3인칭? 특정한 인물로만 딱 보는 거. 1인칭이지. 한 명만을 딱 고정을 했다라는 얘기야. 특정 인물은. 그럼 이게 1인칭이냐? 앞에 한번 소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1인칭이었니? 나라는 사람은 등장하진 않았지. 자, 요 1인칭인 척 하는 요 소설은요, 초점 화자라고 하는, 혹은 제한적 작가 시점.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처럼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지만, 한 명한테만 딱 고정해서 우리가 보여줬을 거예요. 이 소설에서는 원구가 나오죠. 누구를 바라봐요? 동욱과 동옥 남매를 바라보죠. 자, 이럴 때 초점 화자의 시점 혹은 제한된 작가 시점을 통해서 누구의 생각은 알 수 있어? 원구의 생각은 알 수 있지. 그치? 원구의 생각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동욱과 동옥은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아니지.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던가, 동욱과 동욱 남매는 행동이라던가 묘사 혹은 그들의 대화를 보여줄 거예요. 서로 서술하는 방식이 달라요. 시점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 초점 화자를 우리는 원구가 초점 화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의 특정한 시각. 근데 특정 인물의 시각이라고 할 때는 이 초점 화자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니 1인칭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실 거. 그래서 이 부분이면 답은 이제 5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요 소설의 특징이었어요. 사실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거는 초점 화자에 대한 특징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소설 중에서도 이런 소설들 많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원고의 생각은 계속 서술하고 있지 않느니? 그치? 원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동욱과 동욱 남매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그치?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 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는 시점의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얘네들이 뭘 해주면, 말해주면, 혹은 이야기해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그렇게라고 들었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게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시점의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이 서술상의 특징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현대소설에서의 이 다부분, 자, 이 감상한 내용으로 할 때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 소재의 의미, 어떤 대화의 의미, 행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소설은 내용 일치로 거의 안 나오거든. 문장이 그대로 주어지지 않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선택지에서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가 일맥상통을 해야 되는데, 혹시 24번 다 맞으신 분? 이거 좀 어렵지 않았니? 아니야? 24번 맞았어? 답 몇 번으로 했니? 4번으로 했어? 왜 4번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어둠은요, 우울을 상징하는 거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어두워지는 그 우중충한 그 전쟁 분위기를 주는 거긴 맞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이 틀려요. 자, 여기서 희미하게 켜놓은 불빛에서 그것을 끌 것을 고집하는 누구? 동욱, 오빠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오빠에게서의 어둠은 우울이 아니야. 여기 나와 있지. 어디 몇 번째 줄에 나와 있냐? 여기 있네. 동욱이는 이렇게 생각하지. 어둠만이 유일한 휴식이노라 했다.
자, 이 사람한테 어둠은 우울이 아니라 휴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줄 때문에, 요 서술 때문에 요 4번이 선택지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자. 이거는 동욱의 생각이었지. 동욱의 생각의 시점의 제약이 어떻게 극복됐어? 이노라 했다 들은 거야. 누가? 원구가. 이 소설의 서술자가 그 1인칭 1인칭으로 데뷔했던 초점하자 원구가 이 동욱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지. 아까 얘기했죠. 시점의 제약이 극복되는 방법은 들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답은 그리고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배경의 의미, 소재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인물마다 다를 거예요. 그쵸? 그 부분 꼭 캐치해 주셔야 돼요. 하나만 더 볼까? 요 22번에서 비 오는 날만 한번 볼게요. 3번, 4번, 5번. 3, 4, 5번만 볼게. 자, 비가 들이쳐서 벽까지 물에 젖는 방향의 모습은 얼마나 처참한 현실이니? 이거는 뭐 더 볼 나위도 없네. 일단 적절한 거고. 4번 선택지. 동욱이 남포에 불을 한 번에 붙이지 못하는 동욱을 힐난하는 장면은, 자, 동욱이가 여동생을 막 비난해요. 그 장면은 절대적 빈곤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 저거는 절대적 빈곤을 타개하기 위한 모습일까? 야, 성냥 하나 아껴 써야지 이런 모습일까? 그럼 근데 여기 남포라는 단어 혹시 아니? 남포불? 모르는구나. 남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초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름 부어갖고 이렇게 심지 태우는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피우는 촛불은 아니고 초는 아니고요. 기름을 넣어갖고 키는 전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남포에 불을 비추지 못하는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남포에 불을 켰는데 두께빛이 꺼내려 가니까 노려보면서 동욱은 말없이 흘기면서 동욱이가 맡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위로해주지도 않고 사냥개 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야, 너는 이렇게 마음 쓰는 게 틀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아껴 쓰기 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가족인데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가족을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순수함을 잃어가고요. 인간의 가치 상실의 그런 오빠의 모습으로 보면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기에서 제시된 이 부분을 가지고 선택지랑 연결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보기가 있었던 거예요. 앞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냥 하나 아껴 쓰는 그런 아주 절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빈곤을 타개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 가난하고 보니까 그냥 동생이 꼴보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요런 소설 부분들은요, 근데 소설도 그렇고 현대시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수능 특강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3월, 4월, 7월, 10월은 아니에요. 6, 9 수능 거기에서는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는 작품 나올 거예요. 공부를 다 했다면. 거기서 이제 소설은 고전이라던가 현대 중에 한 작품은 나올 거고, 현대시는 가나 있으면 한 작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가 나올 거고, 그렇죠? 고전에서도 뭐 한 두세 작품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작품이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 있는 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 잘 잡아 놓으시면은 그 다음 부분부터는 풀기가 너무 수월해요. 그러니까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때는 빨리 풀려고 하는 방법 알겠지? 이제 최대한 빨리 풀어서 정확하게 정확성과 빠르기는 두 마리 토끼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아니야. 가능해. 자신만의 그 방법. 이 문제는 이걸 요구하는 거구나. 이 문제는 요걸 요구하는구나. 그 유형화를 시킨다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자신이 빨리 찾을 수 있는 패턴의 유형화를 시킨다면 그 모의고사에서 그 답을 다 읽지 않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는 거야. 그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아는 거니까 그 연습을 매주 하세요. 그리고 틀린 부분들 보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틀렸다면 그 문제가 이거 왜 틀렸지? 나 이거 왜 이렇게 생각했지? 혹은 답을 보면서 이거 답은 이게 왜 답이 이게 됐지? 라고 본다면 그 패턴도 보일 거예요.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이건 1에서 오답이 되고 1에서 정답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이 작품들은 안 나와. 모의고사에서 보는 대부분의 작품은 또 안 나와요. 수능 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막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 풀이 방법, 글을 읽어내는 방법 그 부분을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